좋은 자료집을 만들자. 나중에 뭔가 찾아보시고 싶으실 때 혹은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생기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제가 참여했던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만드는 일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 앞서 선배님들 박성현 선생님, 김혜림 선생님, 김진 변호사님, 그다음에 민주노총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 민변의 여러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자료들을 그냥 정리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게 완전 100% 전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차별 사례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이거 보시고 나중에 여기 인용돼 있는 거 찾아보시면 관련된 것들은 그냥 다 보실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 벌써 30년 이상 전에 여성 정년 차별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 판결의 근저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을 배관시하고 가사노동 전념을 미덕으로 보는 전통 시대적 남성 지배적 편견과 대등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독립, 인간적 존엄을 획득하고자 하는 다수 여성들의 절실한 염원에 대한 몰이해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뜨리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여성의 정년이 25세라고 판단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을 이기셨던 데가 1986년이시라는데 그 이후로 여성 노동의 변화들 당연히 있었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했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저희 법 체계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대상을 남성으로 특정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서류 전형에서 일부러 평가 등급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차별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취업규칙상에 아예 성차별적인 임금 조항을 둔 사례도 옛날엔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차별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교육 배치 승진 차별에 대해서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특정 직급에 대해서 승진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직급 여성들에게는 낮은 직급을 받게 돼서 조기 정년이 도래되도록 하였던 사례에 대해서 승진 및 정년 차별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택시조합에서 남녀를 직급을 다르게 애초에 모집해서 분리 채용한 뒤에 남성만은 더 높은 직급에 배치한 행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정년 차별 사례에서도 직업별, 직군별로 아예 다르게 모집을 해서 규정을 두고 이 규정을 두고 이걸 차별로 인정한 법원 판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체 협약상이나 아니면 내부 규정상에 성별 차등 정년 조항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차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해고 등 퇴직증에 관해서는 남성 간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선정 기준이다. 그리고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다라고 본 해고 등 퇴직에서의 차별 인정 사례들이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 인정 사례들 자체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선은 비교 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비교 집단이 차별 혐의를 받는 자에 의한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이 대부분 차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데 그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 기준으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정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교 대상 근로자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별이 다른 근로자를 의미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근무할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입법적으로 가상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설정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교 대상 포함해가지고 쟁점에 대해서는 제 존경에 맞지 않는 박은정 교수님이 토론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고, 제가 발제를 짧게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보다는 박은정 교수님 토론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동일가치 노동이라는 게 거의 같거나, 그러니까 동일 노동이거나 대체로 비슷하거나 유사 노동이거나 직무가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 그러니까 협의의 동일가치 노동,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직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볼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경우 판단을 해서 동일노동, 유사노동, 협의의 동일가치 노동 세 가지를 동일가치 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가치 노동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되고, 그 구체적으로 뭐 기술에는 자격증이나 습득된 경험 이런 걸 봐야 되고, 노력은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등을 봐야 되고, 책임이라는 거는 의무의 성격이나 범위, 그 다음에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봐야 된다. 작업 조건은 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위험의 정도, 그 다음에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 환경 등을 뜻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차별도 문제가 되는데요. 직접차별이랑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딱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불리한 대우가 있고, 불리한 대우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대상자가 있고,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가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차별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한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한 성에 비해서 다른 한 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접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성별 중립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정 집단에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며 중립적 기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 누적된 또는 축적된 차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아예 직군이나 직역을 달리해가지고 차별적으로 모집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층층 쌓이는 차별들에 대해서, 모집 채용 단계에서 차별이나 배치 차별, 승진 차별 등에 대해서 과거에 누적된 차별의 결과로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할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 임금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모집 채용 또는 배치 승진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라는 것이 누적된 또는 축적된 차별의 문제,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합리적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도 뭐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진정 직업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자체 특성상 특정 성별 근로자만 채용해야 된다라는 경우고요. 여기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세 가지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 역할을 할 남성 배우나 모델, 그러니까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무 수행상 탈의, 신체 접촉 등이 발생해서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특정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제 목욕관리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소로 특정성의 근로자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대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숨이 차네요. 진정 작업 자격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되는 업무가 계획된 업무가 아니라 실제 수행된 업무여야 하고요. 그리고 예시를 마저 보시게 되면 진정 작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등의 이제 상대적인 근무 특성에 관한 가정, 그 다음에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들, 예를 들어서 남성은 세심한 분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뭐 여성은 적극적인 판매 기술이 부족하다 등이 있고,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한 차별도 진정 직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 조치는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 모성 기능에 대해서는 여성만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녀를 공통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A라고 줄여서 많이들 말하는 적극적 고용 우대 조치가 있고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덜 진입한 직무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적극적 조치 하나로 여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장에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관리직에 지원하도록 장려하거나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차별 영역별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들은 앞에 내용이랑 많이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앞에 내용이랑 많이 중복이 되어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증명책임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장 가치 있는 차별 판결이 이제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애초에 증명책임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상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증명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아예 증명책임이 전환이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하는 차별 사건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었는데, 2019년 10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에 대법원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와 비교 대상자의 직무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에서 같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른 노동의 가치성 및 임금 차별이 추정되고, 이를 부정하는 사업주가 그 반대되는 사실 내지 임금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리셨습니다. 매우 좋은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증명 책임 부분은 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기존 분석들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마저 드리면, 여성 노동의 분야별 과제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 선생님 외에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에 보면 법원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정당화 사유인 합리적인 이유를 지나치게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정의조항을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 상당한 이유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금차별의 경우 직무가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직무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별의 사법적 구제 방안을 명시하고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약간 되고 있는 것 같고, 남녀고용평등법 특히 간접차별 조항, 증명책임 전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된다. 이 얘기도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간접차별의 경우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등의 과제가 제시됐었고요.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2013년 김혜림 선생님의 여성의 차별 사유와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김혜림 선생님 책은 여성 노동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된 주요 판결들 전부를 가지고 차별 사유와 특성을 분석을 하셨는데요. 성별 역할 분업관, 그러니까 성역할 고정관념이 차별받은 이유로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25.6%, 그 다음에 가부장적 가족관 21.5% 순으로 차별받은 사유가 있었고, 그 이외에 군복무, 용무 등이 있었습니다. 성별 역할 분업관을 기초로 여성이 차별받은 사안을 보면 임금, 모집 채용, 승진, 전공과 업무 배정, 퇴직, 해고, 용역 순이었고요. 성차별 사건의 경향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김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에 따르면 성차별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 사건 자체를, 그러니까 사건화되는 차별 자체가 매우 적은데, 그 이유가 차별이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이길 방법 혹은 이긴다는 전망이 적다. 그리고 사법적인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임금사건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덜 조직화되어 있어서 과소대표되고 있다. 고용관계 종료 후에 다투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배치 또는 승진 등 고용 계속 중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거의 없고, 차별소송기구나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거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퇴직 시부터 기산하게 하는 등의 소송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간접차별을 인정한 판결이 없음, 그러니까 엄밀히만 했을 때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공시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차별시정기구의 전문성, 조사 절차의 엄격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물론, 법원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같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더 신뢰하고 제도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적극적 구역 개선 조치에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에서 2019년에 관련된 연구를 하셔서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는데, 비교적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좁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개선책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과 평준화만이 아닌 원인 제거를 위한 공정 고용 개선 조치가 돼야 되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단순화하고 남녀 고용 격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인지 지표를 개발하고, 전체 산업 평균 교육률의 일정 비율 미달 사업장도, 지금은 전체 산업 평균 교육률의 일정 비율 미달 사업장이 아니라 그 업계 평균만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의 평균 자체가 낮으면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미달 사업장도 개선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3개년 고용 개선 조치 종료 후에도 후속 이행 상황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고 노동자 참여를 위한 고용 개선 향상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민변에서 매해 인권보고서를 내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인권위의 여성노동팀에서 여성노동 분야를 집필을 하는데요.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쭉 보시면 주로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가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여성화라는 얘기들, 그리고 빈곤화, 노령화까지 정도의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외에 비교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여성의 노동 자체, 특히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진전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함께 동등하고 행복하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는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